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다시 선거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수요일이 바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법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제법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5천만 국민의 여러 의견을 잘 대변하라고 300명이나 두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총선은 단 한 번의 선거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모두 뽑는 날입니다. 하루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뽑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 뽑는 방식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총선을 맞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요. 지금 이걸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아직 룰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자,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선거 말고도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 이유는 일단 한 번에 많은 사람의 수를 뽑아야 돼서 그렇기도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게임의 참여자가 게임의 룰도 직접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현역 축구 선수가 피파 월드컵의 룰을 직접 만들지는 않죠. 선수는 그냥 룰에 따라 경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나갈 선거의 룰을 직접 만듭니다. 왜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선거법, 선거제도도 그들이 직접 만들기 때문이죠. 자, 선수가 경기 룰을 직접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제 눈에 물을 대고 싶지 않을까요? 이 룰이 나한테 유리한지, 우리 팀에 유리한지 이런 사심이 들어가겠죠.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 이런 생각으로 룰을 만든다 생각해봐요. 과연 모두가 만족하는 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권은 아직 선거제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국 어떤 룰로 결정될지 우리도 알아야겠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훑어봅시다.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제도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적인 원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을까요? 내년 4월 10일에 투표소에 가면 여러분들은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2장의 투표용지에 하나씩 도장을 찍으면 유권자로서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이런 투표용지가 수천만 장이 쌓이겠죠. 이때 이 2장의 투표용지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계산하는 방식이 곧 선거제도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두 투표용지를 하나씩 살펴보죠. 이렇게 하나의 투표용지에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호 1번 누구, 기호 2번 누구 이렇게 이름이 쫙 나와 있죠. 이 이름이 뭐냐? 바로 내가 사는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출마한 국회의원의 후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람 이름이 있는 특정 후보를 찍는 걸 바로 지역구 투표라고 합니다. 네, 지역구 투표. 예, 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역구 투표용지는 지역마다 다르겠죠. 출마한 후보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각각 지역구 투표는 다른 지역 투표랑 상관이 없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그 지역에서 바로 개표하고 결과를 내면 되죠. 어떤 지역 투표에서 이 후보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럼 이 후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자, 우리나라 300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무려 253석이 바로 요런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꽤 많죠? 예. 자, 253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는 253개의 지역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253개 지역으로 나누고 쪼갠다는 건데요. 이때 땅을 쪼개는 기준이 뭘까요? 땅 크기? 바로 인구수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5,100만 얼마쯤 되죠? 예. 자, 거기에다가 나누기 253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만 명쯤 돼요. 20만 명. 자, 그러니까 요 대략 20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해서 하나의 지역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런 행정구가 있어요. 어떤 시에 행정구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 인구가 45만 명이다. 45만 명이다. 그럼 이 지역구를 반으로 쪼개면 한 20만 명이 대략이 되죠. 그럼 요 행정구에는 갑, 을 이렇게 두 개의 지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 을 지역구에 한 명씩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인구가 적은 지역도 있죠. 인구가 요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구는 혼자 2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옆 동네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합칩니다. 땅 크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략 20만 명이쯤 되면 요 여러 동네를 하나로 묶여서 또 하나의 지역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땅은 넓지만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253개의 지역구는 매 선거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4년 동안 인구가 많아진 지역도 있고 줄어든 지역도 있겠죠. 그러면 이 조정된 인구에 맞게 선거구를 다시 짜야 하는 곳이 생깁니다. 지역구를 새로 조정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역구가 쪼개지거나 통합이 되면 그 지역의 유권자 성향도 달라지겠죠. 유권자가 달라지면 득표 전략도 새로 짜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 요 253석의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정해져야 할 사항이죠. 자, 지금까지 지역구 투표였습니다. 지역구 투표는 쉽죠? 그러면 이제 요 다음 투표용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역구는 비교적 쉬운 이슈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하고 표를 제일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된다. 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요 다음 투표용지입니다. 자, 두 번째 투표용지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당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정당 이름들이 순서대로 있는 거죠. 여기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 투표용지인데요. 이렇게 정당을 찍는 투표를 바로 전국구 투표 혹은 비례대표 투표라고 합니다. 전국구 비례대표. 이해되십니까? 아까 지역구 투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각 지역마다 따로 투표하고 개표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투표는 안 그래요. 전국 각지에서 나온 표를 한 곳에 다 모아서 하나의 결과로 냅니다. 그래서 전국구 투표라고 하고요. 또 이 투표용지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각 정당에서 미리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대표 투표라고도 합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내는지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요 두 번째 투표용지에는 우리나라 정당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전 국민이 투표하면 어떤 지표가 나올까요? 요 정당들마다 전국 득표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어떤 정당을 투표할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100분위로 환산하면 각 정당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100%를 총합으로 한 지지율이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 뭐 A 정당 50%, B 정당 30%, C 정당 20%를 지지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지역구 투표와는 다르게 전국에서 나온 표를 다 합친 수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정당의 지지율로 실제 국회의원 자리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300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숫자의 비율도 법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47석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정당 지지율로 요 47석을 나눠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국회가 아직도 선거제도를 못 정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논쟁이 큰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번 선거법에서 최대 이슈인 것이죠. 요 정당 지지율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로 비례대표 47석을 어떻게 나눌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비례대표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253이나 47이라는 숫자가 쉽고 깔끔한 편이 아니니까 쉬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가상의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념부터 이해한다면 숫자야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이 총 100명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50석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 떨어지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지역구 50에 비례대표 50 해서 총 1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합시다. 이 예로 비례대표를 뽑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식입니다. 첫째 방법은 비례대표로 할당된 의석 수를 그저 단순하게 정당 지지율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말로 하면 확 와닿지가 않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A 정당이 50%, 그리고 B 정당이 30%, 그리고 C 정당이 20%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총 100석 중에서 요 비례대표로 할당된 이 50석만 정당 지지율에 맞게 나누면 되는 겁니다. 요 지역구 50석은 건들지 말고요. 비례대표 50석만 나누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A 정당은 지지율이 50%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례대표 총의석 50석에서 정당 지지율 50%만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총 비례대표 50석에서 곱하기 50%를 가져간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50석에 50%면 25석이죠. 그러면 A 정당은 비례대표
50석 중에서 50%인 25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쉽죠? 자, 나머지도 해보면, 자, 비정당은, 비례대표 50석에서 30%만큼 가져가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여기는, 네, 15석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C정당은 역시 총 비례대표 50석에서 얼마입니까? 20%만 가져가죠? 그러면 총 10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A정당 25석, B정당 15석, C정당 10석. 그렇게 하면 총 얼마입니까? 50이 되죠? 네, 그래서 비례대표로 할당된 50석만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쉽죠? 예. 자, 선거가 되면 각 정당들은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지만 비례대표 후보라는 것도 미리 발표를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는 후보는 아니지만 우리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로 이런 후보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정당 대표 후보들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요 A 정당에서, 예를 들면, 30석에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고 칩시다. 자, 이때 이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자격이 아니라 차등 순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30명은 1순위부터 주르륵 해가지고 30순위까지 후보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A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몇 개 확보했죠? 네. 25석이었죠? 그러면 A 정당은 요 비례대표 30명 중에서 1순위부터 25순위까지만 당선이 되는 겁니다. 요 25명만 국회의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뒤에 25 다음 옆에 있는 바로 26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한 자리 차이로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아깝겠죠? 만약에 요 앞에 225명 중에서 나는 이제 국회의원 안 할래. 그러면 이 26번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비례대표를 이렇게 정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A 정당은 25석을 확보했다. 그러면 1순위부터 25순위까지만, 25번째 순위까지만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는 거고요. 그 뒤는 안타깝지만 낙선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순위가 좀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역구 후보도 안정적인 지역에서 안정적인 당선을 원하듯이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을 위해서 이왕이면 빠른 순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때 비례대표 앞자리를 제한하면서 유혹을 하죠.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내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자,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간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투표로 50석을 뽑고 비례대표 의석은 요 정당 투표로 또 50석을 뽑는 겁니다. 각각의 투표용지로 따로따로 뽑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 50석의 지역구 의석에서 또 여기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당이 지역구 당선자는 40석을 냈고, 그리고 B당은 10명을 당선시켰고, C는 한 명도 당선을 못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역구 당선자 나왔고, 정당 지지율로 의석 배분됐고, 자,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최종 결과표가 나오겠죠. 자,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냥 지역구 당선자하고 비례대표 당선자를 서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뭐였습니까? 비례대표로
당선된 숫자였죠. 거기다가 지역구만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A당은 지역구에서 40석이 당선됐고요. 그러면 25 더하기 40해서 A당은 최종 65석을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거고요. 자, B당 해볼까요? B당은 15석에서 지역구 10명을 당선시켰죠. 그러면 합계 25석이 B당의 최종 성적표가 됩니다. 자, C당도 해볼까요? C당은 비례대표 10석 얻었고 지역구에서는 하나도 못 얻었네요. 그러면 10 더하기 0 해서 총 10석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65, 25, 10 해서 요것도 합계 총 100석이 되죠. 예, 총 국회의원 100석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보셨듯이 이렇게 서로 다른 투표지로 각각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방식을 바로 병립형이라고 합니다. 병립형.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따로 뽑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요 병립형 방식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금 바뀐 적은 있지만 병립형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요 병립형 방식에 많이 친숙한 편이죠. 자,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총선 역사상 처음으로 병립형이 아닌 새로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요건 병립형보다 좀 더 어렵고 까다로운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지역구 50에 비례대표 50석 총 100석의 예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아까처럼 A정당은 50%, B정당 30%, C정당은 20%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은 정당 지지율이지만 선거 제도에 따라 의석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자, 병립형은 비례대표로 할당된 의석만 정당 지지율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50석만 정당 지지율로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소개할 방식은 아예 국회의원 총 의석을 정당 지지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국회의원 수에서 정당 지지율을 곱해서 의석을 확보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총 의석 여기 100석을 전부 정당 지지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말로 하면 어려워도 숫자로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해볼게요. 자, 먼저 A정당은 50%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의석 100석에서 50% 하면 얼마죠? 전체 100석에서 50% 하면 50석이 됩니다. 50석. 자, 그죠? 자, 그럼 A정당은 요 50석을 확보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당도 이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B는 역시 총 의석 100석에서 30%를 해주면, 계산은 쉽죠? 30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C정당은 역시 총 국회의원 100석에서 정당 지지율 20% 해서 총 20석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50석, 30석, 20석 합치면 총 100석이 똑 떨어지죠. 이해되십니까? 아까랑 다른 거 이해하시겠나요? 아까는 비례대표 50석으로 이걸 나눴었죠? 근데 이번에는 총 국회의원 100석에서 정당 지지율만큼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거 들어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이거 뭐 누구 놀립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겁을 줬습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계산은 쉽죠?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 제도를 까다롭게 만들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예시에서 50석은 지역구 의석이라는 겁니다. 지역구 의석은 여기에 아직 포함도 안 했는데 이미 정당 지지율로 총 의석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구 당선자까지 합치면 총 국회의원 수는 150석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지역구 50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정당 지지율로 확보한 50석, 30석, 20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자, 쉬운 예를 위해서 이번 지역구도 아까처럼 A당은 40석, B당은 10석, C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교하기 쉽게요. 자, 그럼 이 지역구 당선하고 요 정당 지지율로 확보한 의석하고 합쳐서 최종 결과를 내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A당부터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요렇게 구분을 좀 해놓고, 자, A당은 아까 정당 지지율로 요 50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A당은 무조건 50석을 보장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보장을 어떻게 받냐면요. 자, A당이 보장받는 의석수는 일단 50석인데 A당은 여기 40석을 지역구에서 또 얻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당선된 40명은 일단 먼저 국회로 갑니다. 자, 일단 요 40석을 먼저 국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40명은 A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A당이 보장받기로 한 의석수는 총 50석이었습니다. 자, A당은 여기서 10석을 더 받아야 총 50석이 되겠죠. 그 10석을 어떻게 얻냐? 바로 총 비례대표 50석에서 10석을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 40석에 자, 여기 지역구 당선자 40에서 10석을 더해줘서 이 50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50석이 되는 건데, 요 50석이랑 정당 지지율로 확보한 50석이랑 같죠? 예, 숫자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까 병립형 제도랑 다른 점인데요. 병립형에서는 지역구 40에, 네, 여기 보면 지역구 40에 비례대표 25에서 65석을 얻었죠. 근데 이 방식에서는 50석이 되었습니다. 좀 줄어들었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몇 번 더 해보면 이해 더 잘 될 겁니다. 다른 당도 한번 해볼게요. 자, B정당은 정당 지지율로 30석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우선 확보. 자, 그리고 지역구 당선은 10석이네요. 자, 그러면은, 자, 30석 중에서 일단 10석,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먼저 채우면 되겠죠? 자, 그래도 30석이 되려면 20석이 모자랍니다. 이걸 뭘로 채운다? 바로 비례대표 여기에서 20석을 여기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B당은 지역구 10석에 비례대표 20석 받고 최종 30석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우선 확보한 30석에서 여기 30석 변함이 없죠? 왜냐면 어차피 요거를 여기에 맞추려고 이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점점 감이 오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C정당은 정당 지지율로 20%를 보장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0석. 자, 그럼 20석을 뭘로 다 채울까요? 네. 여기 50석 중에서 20석을 C당에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C당은 또 20석이 되는데 여기 20석도 여기 20석도 당연히 같겠죠. 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최종적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는 결국 50석, 30석, 20석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정당 지지율로 결정된 의석수하고 똑같죠? 네. 지역구 결과에 따라 배분받는 비례대표 의석만 요거만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제도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죠. 자, 첫째, 여기 정당 지지율로 최종 의석수를 보장한다. 총 의석수에서 정당 지지율로 우선
최종 의석을 보장한다. 둘째,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채운다. 자,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가 채우고 남는 의석은 여기 비례대표로 모두 채운다. 그러면 결국 정당 지지율로 확보한 의석수하고 똑같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국회의원 총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맞게 맞추는 걸 바로, 자, 요걸 바로 연동형이라고 합니다. 연동형. 예. 자, 아까는 각기 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병립형. 이거는 전체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연동한다고 해서 연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좀 더 복잡하죠? 맞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한 제도입니다. 잘 와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 연동형을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쏟아졌고 정치권도 더 이상 그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연동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선거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말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연동형이 도입돼서 그랬던 거죠. 물론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난 총선도 완벽한 연동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연동형을 도입하냐 마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옥신각신 싸우다가요, 결국에는 병립형과 연동형을 짬뽕해서 쓰는 아주 희한한 제도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예, 이건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병립형과 연동형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권이 아직도 룰을 못 정한 이유가 바로 이 비례대표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뽑을지 연동형으로 뽑을지 그걸 못 정했다는 뜻입니다. 왜 못 정할까? 그야 어떤 정당은 병립형으로 하고 싶고 또 어떤 정당은 연동형으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병립형과 연동형에는 각기 어떤 특징과 유불리가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병립형과 연동형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당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A당은 병립형에서는 65석이 나왔지만 연동형에서는 50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A당은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병립형이겠죠. 반면에 C당은 병립형에서는 10석이지만 연동형에서는 20석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럼 C당은 연동형으로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A당은 병립형에 유리하고 C당은 연동형이 유리하단 말인데, 그럼 정작 A당과 C당의 차이는 뭘까요? 네,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를 보기 전에 요 두 당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기업에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듯이 정치에도 큰 정당이 있고 작은 정당이 있습니다. 당연히 큰 정당이 작은 정당에 비해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더 유명하기까지 하겠죠. 사람, 자본, 인지도의 차이는 결국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큰 정당이 후보도 많이 내고 당선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당연히 높겠죠. 네. 이게 옳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든 예에서 큰 정당이라고 할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요 A당입니다. 예, 지역구에서도 당선자를 제일 많이 냈고 정당 지지율도 제일 높죠. A당은 큰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기업 제품만 쓰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이 다루지 않는 분야도 많고 또 대기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로 큰 정당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슈를 다 다룰 수도 없고 딱히 득표가 안 될 이슈라면 관심을 가지지도 않죠. 크다고 무조건 천하무적이 아니라 큰 만큼 약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정당이 놓치는
빈틈을 노리면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당들이 보통 작은 당으로 첫발을 딛게 됩니다. 물론 작은 당도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하면 큰 당이 되는 거고요. 또 큰 정당도 점점 쇠퇴하면 작은 당이 될 수도 있죠. 네, 우리 예에서는 요 C가 바로 그런 작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당과 C당을 큰 당, 작은 당으로 간단히 나눠봤습니다. 뭐 B는 그 사이에 좀 어중간한 놈이니까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요. 자, 그럼 이걸 선거제도와 연결하면 큰 당은 여기 병립형에 유리하고 작은 당은 연동형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병립형과 연동형의 특성을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자, 병립형과 연동형은 여러모로 다른 게 많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네. 정당 지지율, 요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할 때 어느 기준에다 나누냐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아까 요 병립형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비례대표 몫으로 이 정당 지지율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요 비례대표 몫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당 지지율로 가져가는 의석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예를 들어 아까 우리는 총 50대 50으로 나눴죠.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나눠서 뭐 예를 들어 80대 20으로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정당 지지율 20%를 받은 C정당은 요 20석 가지고 20%를 가져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석에 20%인 고작 4석밖에 못 받게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90대 10으로 뭐 이 비율이 조정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10석의 20%인 2석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립형은 오로지 요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된 의석에서만 정당 지지율로 나누기 때문에 그 몫이 적은 거죠. 비례대표 의석이 줄면 그만큼 요 지역구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유리한 건 누굽니까? 바로 요런 큰 정당들이죠. 작은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당은 병립형에서 다소 불리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작은 정당한테 이 연동형은 왜 좋으냐? 연동형은 정당 지지율로 의석 배분을 할 때 국회의원 총의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총의석에서 정당 지지율만큼 우선 배분하는 겁니다.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총의석 100석에서 20%를 나눠 가지는 게 요 비례대표에서만 20%를 나눠 가진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C당은 연동형에서는 20석이나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좀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요 차이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 할당 목에서만 정당 지지율에 맞게 배분, 반면에 연동형은 전체 총 국회의원 수에서 정당 지지율 맞게 의석 배분. 이게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작은 정당은 무조건 연동형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당은 한 석이 아쉽기 때문에 단 한 석에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이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냉정한 이 세상에서 큰 정당이라고 작은 정당에게 선뜻 의석을 양보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한 석이라도 더 얻고 싶은 건 큰 정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정당은 자기들이 유리한 요 지역구 의석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고 비례대표로 요 병립형을 원합니다. 굳이 손해보는 연동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아까 연동형에서 A당을 보면 요 지역구 당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받게 됩니다. 네,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보장받아도 그 수의 대부분을 요 지역구 당선자로 채우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받는 의석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 강한 큰 정당일수록 연동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병립형과 연동형이 왜 대립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사실 정치적 대의 명분이 더 좋은 건 솔직히 연동형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더 많은 정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맨날 큰 정당 둘이서 반씩 나눠 가지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정당이 들어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연동형이 분명 더 낫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단체나 소수정당들은 늘 이 연동형을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동형이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요. 법을 만드는 실질적인 큰 힘은 큰 정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큰 정당에 유리한 대로 룰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큰 정당이 좀 더 희생하고 소수 정당이 클 수 있게 해주면 분명 좋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희생하는 대기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정치도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듣고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큰 정당이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정당이 요 병립형으로 하고 싶다면 그냥 밀어붙이면 될 일 아닙니까? 이념은 달라도 선거제에 대한 속내는 똑같을 텐데 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큰 정당이니까 둘 다 병립형으로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선거제도에 합의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조건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입장이 요즘 조금 복잡해요. 병립형과 연동형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제 이슈는 진짜 얘기할 게 많습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다룰 주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도 오늘 알아본 내용은요. 첫째, 국회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가? 투표용지가 두 가지 있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가 있었다. 이렇게 했었고요. 자, 둘째,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는가?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 셋째, 선거제 합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큰 정당과 작은 정당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기초적인 이슈는 선거제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선거제 이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정당이나 후보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죠. 누가 당선되는지 그저 구경하는 날이 아닌 바로 우리가 직접 찍는 날이기 때문이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